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주식 토크쇼 블랙라벨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말인데 마음도 헛헛하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연말 잘 마무리를 하고 연초 그리고 내년까지 전략을 좀 짜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저희 블랙라벨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이 아니라 저희 초록밴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초록밴드 어떻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초록밴드를 아시는 분들은 블랙라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수석위원님들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재, 정재훈 그리고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프닝부터 제가 힘들었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저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정수석 위원님. 안경에 뭐가 묻었어요. 정말 오프닝부터 제가 좀 제대로 열고 싶었는데 아니 박수석 위원님, 이수석 위원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저 또 하나 괴롭히려고 정수석 위원님 저도 집니다. 서열이 여기서 지나요? 집니다. 그래요? 아니 이수석 위원님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열을 좀 확인하고 여쭤봤어야 됐는데 막내 반란인가요? 저희 정수석 위원님께서 사실은 서열 0위인 것 같은 그런 뒷이야기까지 듣게 됐네요. 오프닝부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정수석 위원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세요. 저를 괴롭히셨잖아요. 오프닝부터.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 분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블랙라벨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제발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함께만 하더라도 시황,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고 좀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초록밴드로 좀 새롭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초록밴드가 뭔지 좀 쭉 시청을 해서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위기의 블랙라벨이었는데 시작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 준비를 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코스피 장중 한때는 3040선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을 해서 30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은 이 연말 사이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겐 연초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가는 것이 좋을지 연말 연초 투자 전략을 저희가 오늘 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셔서 우리 수석 위원님들 건강은 좀 괜찮을지 궁금한데 사실 아픈 척을 급히 하시는 정수석 위원님도 계시고 추워지니까 연말이라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박수석 위원님은 오늘 오시는데 좀 어려움 없으셨나요? 날씨는 좀 추울 땐 추워져야죠.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 날이 너무 안 추우면은 내년에 또 기후에 대해서 재난을 당할 겁니다. 주식시장을 역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추울 땐 추운 게 낫다. 우리 이수석 위원님은 추워지니까 좀 건강관리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네. 아마도 이제 날이 좀 추워지면은 조금 더 이제 사실 이제 머리 쓰는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해지거든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박수석 의원님이 추울 때 추워야 된다는 말씀을 딱 했던 부분이 아마 지금 날씨와 증시와 딱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야 될 때는 가고 좀 쉬어야 될 때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증시를 좀 보시면은 네.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날씨와도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다. 비유법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수석 위원님 아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안 물어보고요. 자, 제가 날씨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연말이라는 느낌이 이제 좀 물씬 나더라고요. 추워지니까. 남은 연말 동안에 남아있는 글로벌 이슈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FOMC, ECB 통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미국에서는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미국은 아직도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연말인데 산타랠리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 남은 연말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좀 좋을지 수석 위원님들께 자유롭게 좀 던질게요. 연말에 산타랠리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가능하죠. 오, 가능합니다. 정말요? 시장은 항상 이슈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이슈만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지난번 블랙 라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달에 저점은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저점은 이제 확인된 저점이고 지금은 3,050을 언제 뚫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3,500을 뚫는 순간 3,200까지는 아마 다이렉트로 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물결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물결 바뀐 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부터 12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이제 배당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들어오죠. 네. 배당에 대한 기대는 항상 선물 옵션에서 프로그램과 베이시스를 봐야 되는데 국내 배당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배당락 지수가 한 1.5에서 1.7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3.37 마이너스 이러면 한 1% 남짓이니까 이 정도면은 아주 무난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 다만 만기일 날 조금 오버슈팅해서 들어온 거를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털어냈는데 네. 아마 베이시스 상황으로 봤을 때 연말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비차익 매수가 계속 유효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고 보통 내년에 대한 전망이 아주 뻐그러지는 해가 아닌 다음에는 연말 연초장은 좀 강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걸 베이시스가 확인해 주는 거고 이 정도 베이시스라면은 올 연말은 이제 남아있는 허들이 내일 모레 통화정책 확인이 되죠. 연준의 테이퍼링입니다. 우리가 알죠. 네, 그럼요. 빨리 한다래잖아요. 네, 네. 300억씩 한다며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발표한다 해서 뭐 딱히 시장에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점도표가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거냐인데 시장의 기대는 이미 2회 이상이에요. 3회 한다면 좀 충격을 먹겠죠. 근데 3회까지 할까 싶기는 해요. 2회라면은 뭐 이미 다 선반영됐다. 그리고 후년도까지 2회에서 3회는 이미 선반영된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직전의 금리 인상 사이클 고점이 2.75였어요. 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0에서 0.25에서 출발을 하는데 매년 3회를 한다면은 1.5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24년까지. 네. 그러면은 한 2% 초반 내지는 2.5까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 금리 인상 속도로는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연말 연초 강할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만 봤을 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던데 오늘 시장만 보면 이주환 수석 위원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연말?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우리가 좀 무리한 물량들이 좀 있었다 그렇죠. 네네. 그 물량들 이제 좀 보면 외국인들이 12월 9일 날 그 만기 때 들어왔던 비차익 매수가 7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동시효과 때 지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오버슈팅했고요. 이제 그 오버슈팅한 부분이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과 오늘 한 4,5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내일 하루 정도 더 나오면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그 연말 장세를 볼 때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장세입니다. 이건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우 지수 차트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주가가 한 0.6% 정도 오르면서 위쪽으로 이제 고개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가 미국 이제 선물 옵션 만기주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주고 그 만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월 평균으로 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직전 전주에 금요일날 종가가 어디가 형성되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카운팅이 시작돼 가지고 아래 위로 변동이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CPI 발표가 됐고 뭐 수치는 뭐 예상에 부합하지만 사실 이전에 그 정도 수치면 나쁘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면 CPI 발표가 난 뒤에 미국 시장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금요일날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만기 결제 지수가 아래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금요일날 위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연말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려가기는 수급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뭐 연준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자금의 이동으로 본다면 연말에 지금 주가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말에 주가 내릴 것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를 밑으로 밀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가를 낮춰놨어야 됐는데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틀었다는 거는 내려갈 마음이 지금 없다는 거고 자금의 이동이 이제 위쪽이라는 거죠. 그럼 기준 가격이 일단 지난주 종가가 여기서 형성됐기 때문에 5일 평균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움직여도 여기서 이제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아래 위로 지금 특히 이제 하방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선물쇼 동기 만기 이후에 약간의 후폭풍을 겪었다가 변화는 조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동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 어렵다면 뭐 우리 시장도 뭐 산타랠리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래쪽으로 뭐 크게 꺾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헝다 이슈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위쪽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헝다 이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나 중국 증시를 보면 직전 고점권에 다 닿았지만 악재의 반응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연말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큰 시장은 좀 전에 이제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를 공략하냐 부분은 이제 별개의 문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아래로 꺾일 힘보다는 그래도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근거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수석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말 장세? 산타랠리 가봐야 알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예. 제 점쟁이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원래 연말 연초 장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게 지수를 쫙 치고 올라가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냐. 그 부분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왜요? 뭐 거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박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었고 네.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주환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밸류는 상당히 좀 싸요. 이게 대형주들이 좀 못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계속됐었고 종목마다 종목별로 움직여주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밸류는 좀 상당히 싸요. 근데 우리나라만 싸냐? 신흥국도 싸요. 선진시장 대비해서 신흥국도 좀 싼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수에서 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는 그래도 2100 이상은 한 번쯤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고점을 넘어가는 막 그런 강한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양도세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슈들이 아마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좀 흡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 그 부분들 때문에 뭐 괜찮은 종목군들이 좀 밀린다라면 뭐 매수의 포인트로 좀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결국은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연말 연초장은 나올 것 같지만 정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강한 상승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여전히 좀 박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박스권 안에서 또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재훈 수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요 근래 시장을 이렇게 보면 한참 또 메타버스다, NFT다 굉장히 테마성 흐름이 강했다가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께서 좀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그래도 주도주를 계속 찾아야 하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저희는 내년을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박수석 위원님이 큰 돈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면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물가 상승이 출발이었어요. 네. 인플레가 빠르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는 경제를 짓누르고 내년도에 경제 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물가 상승의 요인을 좀 항목별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급난이에요. 공급난. 네, 쇼티지요. 그래서 네. 공급난 쇼티지가 여전하고 여긴 물류난이 포함이 돼 있죠. 원자재. 네. 두 번째는 수요가 생각보다 셉니다.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값으로 물건을 못 받으니까 모든 게 다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때 뭐 원자재도 오르고. 이게 나쁜 건가요? 그래도 수요가 있다는 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수요가 죽어야 경기는 침체가 돼요. 그리고 수요가 죽으면서 공급난이 공급 오버가 될 때 경기가 항상 정점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오버 캐파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10년을 보면은 전형적인 3저 시대를 맞았어요. 10년 동안.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러니까 경기가 활력이 없었어요. 원래 활력이 없던 경기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돈을 풀어서 돌려놨는데 내년도 성장을 3.8% 합니다. 작은 성장인가요? 3.8%라는 성장이 그 이전에 보면은 기저 효과를 이제 넘어섰죠. 네. 20년을 넘어왔으니까 내년 22년이니까 작은 성장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좁히고 있어요. 10년물과 2년물 잡으면 차트를 보여주면 좋은데 어쨌든 1.6 찍고 지금 한 0.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네.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 통화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이요? 보통 이제 MV는 PQ라고 이제 우리가 네. 설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을 발권을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유통 속도를 곱하면 이게 한 지역의 총량 캐파하고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지수가 되고 이게 이제 GDP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화폐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제 통화 방정식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역대급의 통화를 발행했는데 왜 물가가 안 오르느냐가 고민이었죠. 유통 속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통화의 유통 속도라는 거는 자산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유통 속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통화가 애만이 발권이 되면은 네. 이 애만이 발권에 대해서 설비 투자로 들어가서 한 쿠션을 먹고 이 생산물이 소비자한테 돌아가서 회수되는 구간을 이제 한순환한다 해서 유통 속도로 보는데 네. 지금은 돈을 땅 찍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실물로 안 가고 자산으로 가고 중앙은행으로 다시 가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니까 물가가 안 올라. 그래서 참 신기하다. 돈을 이렇게 찍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르지? 그러면서 Q는 늘어났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항등식이 됐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면은 네. 커머셜 뱅크에서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대출을 늘립니다. 그 대출을 늘리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돈다는 얘기죠. 최근에
설비 투자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신산업 쪽에 뭐 신재생, 2차 전지, 뭐 자동차 쪽 이런 쪽에서 새로운 산업 쪽으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신규 대출이 일어나서 돈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네. 이렇게 풀린 돈이 돌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성장입니다. 성장이 지금 물가 상승이야 올라오겠죠. 근데 물가 상승 요인 중에서 원자재 발은 중국이 긴축을 이제 조절하면서 많이 잡아놨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발표되는 CPI는 물가 잡힌 게 반영이 안 됐다. 립 서비스를 미리 했죠.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물가가 완만하게 잡히면서 성장이 나온다면은 이게 골디락스입니다. 시장에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물가가 두렵지 않을 만큼 성장이 나온다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골디락스 국면으로 들어가요. 이랬던 국면이 2000년 중반이 그랬고 2013년, 14년 요 구간이 그랬는데 이번 국면이 개인적으로 그쪽 국면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 뉴스상으로는 온갖 어려운 얘기를 해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 실적들을 보면은 딱히 그렇게 부러지는 게 안 보이고 다만 미국 어닝은 빅테크 중심으로는 지키는데 이제 숫자 안 나오는 쪽 기업들은 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미국이 긴축하고 중국이 부양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이머징 쪽으로 좀 섹터 로테이션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어요. 네. 내년도에 어쩌면은 섹터 로테이션까지 겹치면은 우리나라가 좀 좋을 이머징 쪽으로 좀 돈이 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원사이드로 미국으로만 갔는데 네. 선진 시장으로만 갔는데 이머징 쪽에 보통 그 EM 시장과 DM 시장은 한 5배,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만 자산이 옮겨와도 EM은 대단한 훈풍을 맞아요.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 있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것도 꽤 많다. 시장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요인도 꽤 많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우리가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걸 열심히 추적을 해봐야겠죠. 패시브 자금이 과연 경로 이동을 좀 하는지 네. 기업들 실적들은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과연 우리가 생각한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자재발 물가가 계속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추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년도 우리 시장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은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전 세계 돈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호황을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이 2022년 이민년이잖아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저희가 블랙라벨인 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저만의 생각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2022년을 돈이 만약에 들어오는 시장이라면 저희가 어느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수석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수석 위원님들 각각 보고 계시는 곳이 뭐 겹쳐도 상관없고 아니면 특별히 좀 보고 계신 곳이 있다면 근거와 그 이유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엔 우리 정수석 위원님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수석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막 저를 째려보시네요. 무섭게. 아니 제가 언제 째려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고개만 들어도 째려본다고. 아니 보통은 눈을 마주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거 보고 음모예요, 계세요. 음모. 예, 알겠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아 오해도 아니고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분께서. 아닙니다. 아직 좀 풀어보려고 한 거죠. 내일 또 이게 호출당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누구한테 호출당한다고 그러세요? 있어요. 예. 호출하시는 분. 그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우리 수석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는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어느 쪽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일단 좀 괜찮아 보이는 섹터는 사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IT 관련돼 있는 부품들, 그리고 뭐 은행 관련돼 있는 금리 인상 소유주들. 여기에 이제 좀 공급 쇼테이지가 났던 쪽에 특히 잘 봐야 된다.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제 소비재 중에서 네. 중국발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쪽들, 이런 쪽도 이제 다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면, 물론 이제 이 많은 섹터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하냐라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 되고, 다만 보편적으로 지금 내 포트에 뭘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본다면 반도체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등락이 어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거나 혹은 역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거나 어느 쪽 사이드에 한 사이드 쪽에 걸치지 않고 양쪽 다 이제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데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특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포커스를 좀 받았고, 후공정은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그 역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비메모리 쪽이 많이 올랐다라면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1차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직전 고점에서 많이 밀려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도 좀 있고, 특히 D램 이제 업황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에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고정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 그 하락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가격 하락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누가 시비를 건다면 지난번에 TSMC가 불체 가격을 한 20% 올려버린 듯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비를 걸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그럴 리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합의가 보여지면 예를 든다면 뭐 한 70% 셰어를 그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은 우려할 만큼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히려 수요가 확대된다는 측면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12월, 1월 내년 1분기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1차 상승 바닥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차 상승 이상은 좀 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오히려 이제 1분기 중반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그 입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지만 내년 이제 1분기 중반 정도 가면 실제로 이제 평택 공장의 뭐 3라인이라든지 네. 최소한 7나노 이하급에서 수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게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분기 중반 이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는 내년 1분기 중반쯤에 바람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연말 연초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내년 1분기, 2분기를 본다면 뭐 시장 수익률 상회하면서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안정적인 중장기 종목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을 탑픽을 꼽으라면 물론 네. 그 수요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내 포트에 넣는 게 좋고, 왜?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그 모멘텀과 내년 1분기의 비메모리 반도체 이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지만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또 그만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은 내 포트에 어느 정도 좀 놓아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내 포트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소형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 쪽을 하나 정도 더 뽑아서 넣으면 좀 포트 구성하시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 그래도 필수적으로 하나 챙겨야 될 걸 꼽자면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더 같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블랙라벨에서 반도체는 사실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죠. 상승이 있기 전부터도요. 그래서 네. 그 특히 네. 이제 우리 정수석 의원님께서 죽어도
반도체를 외쳤다가 맞아요. 사실 그게 드라마틱하게 성공을 했거든요. 거의 그때가 거의 바닥권이었고 그 바닥권에서 대부분 경기 관련 종목을 얘기할 때 맞아요. 죽어도 IT 반도체라는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정수성 위원님께서 가장 크게 그걸 하시지 않을까. 네. 전 사실 그때 걱정됐거든요. 이랬는데 반도체 진짜 안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위원님. 진행하세요. 아니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수석 위원님께서 잘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오늘 뭐 DDR5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다고 시작 전에 살짝 언급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럼 매수할 만했을지 좀 궁금한데 뭐 당장 지금 사내 내일 사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오늘 삼성전자 흐름은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정수석 위원님. 1차 상승이 네네. 물목인데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정수성 위원님이 좀 가장 예리하시기 때문에 좀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는 데는 정수성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봐야 아니 된다고.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니 뭐 다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반도체는. 전 삼성전자 얘기한 적은 없어요. 좀 더 자세한 종목은 얘기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뭐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비메모리 쪽.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DDR5도 좀 전에 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산량을 좀 예전보다 좀 확대를 할 거다라는 그런 장전에 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5 관련 종목군들 중에 뭐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아마 DDR5 쪽은 아마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판 쪽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뭐 증설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증설 이슈가 나오면서 뭐 시간에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긴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가봤자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주가는 얼추 다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이 언저리대의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려서 만약에 뭐 7만 6천 원 이하, 뭐 7만 5천 원대 이 부근부터는 좀 분할로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지만 다른 IT 섹터들도 그렇죠. 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좀 변동성적인 측면을 원한다. 굵지만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보셔도 좋고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상속세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네.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오너 일가들이 상속 그 배당을 받아서 상속세 좀 재원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냥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추세를 좀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살 거 없으면 뭐 IT 사시면 되죠. 뭐. 네, 역시 여유에서 나오는 살 거 없으면 반도체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IT라고 좋겠다. 했어요. IT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에서 써서 IT라고 죽어도 IT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의외로 네. 삼성전자의 급등 가능성도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내년에? 네, 삼성전자가 의외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반대로 일어날 때 가격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시장의 많은 생각은 첫 출발이 윈터 이즈 커밍에서 네. 수요가 그렇게 예측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만 가지고 반도체의 겨울을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바꾼 것 중에 사회의 모든 현상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공정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게 꽤 있죠. 네.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빨라지죠. 빠르리라고 네.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상세계가 이렇게 빨리 현실화되리라고 생각한 것도 없었어요. 네.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구체화되고 산업화돼가지고 그러면 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돈이 돈다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반도체예요. 특히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가 변하는데 공정이 변하잖아요. 네. DDR5로 세대, 이 제너레이션이 변하면 이 라인을 다시 셋업을 해야 돼요. 그럼 수율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가격은 올라요. 가격이 DDR4에서 DDR5로 올라가면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60%를 올려놓고 처음에 수율 잡느냐고 공급이 안 나오는데 가격으로 맞추거든요. 네. 그러다 수율이 맞아지면 P와 Q가 같이 올라가면서 빅사이클이 나오는데 지금 돌아보면 전기차도 빨라. 가상의 세계도 빨라. 네. 그러면 서버 업체가 야 우리 재고가 많아서 너희 거 필요 없어라고 구매 담당자가 지금은 공급난이잖아요. 저스트 인 타임에 물건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야 라인을 우리 서버 증설을 이만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재고가 있는데 DDR5가 나오는 순간 DDR5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구매 담당자는 네. 오버캐파를 주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정 전환을 하는데 많이 못 찍어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의외로 모두가 생각하는 현상에서 반대가 일어난다면 삼성전자는 네. P와 Q가 늘어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제 어쨌든지 미국의 착공이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팹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다가 퀄컴 수주가 들어오죠. 어차피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TSMC, 특히 첨단 공정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밀려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지금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부만 올라와도 네. 지금 삼성전자 이 실적에 이 시총이면은 비싸냐는 거죠. 이게 비싼 가격이냐는 거죠. 쌉니다. 그렇게 보면 급등할 수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팔아제끼다가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사죠. 네. 항상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굳이 그걸 외면하지 말고 네. 그냥 이게 구색 갖추기용이 아니라 어쩌면은 뭐 해볼 만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추적을 잘해야 돼요. 네. 투자자는 내가 결국 믿음의 강도만큼 투자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보통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 지수가 뚫겠죠. 그렇죠. 정고점 당연히 뚫는 거고.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 딴 섹터가 재미가 없어요. 대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어차피 돈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시장 방향에 너무나 큰 방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방향은 정말 잘 추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세 분 다 반도체 그리고 IT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반도체 혹은 IT는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반도체나 IT 이야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절대 아니죠. 이미 상승이 있기 전부터 저희 블랙랍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시장부터 이렇게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초록밴드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매일 양질의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들어오셔서 내년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길 반도체 IT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나 IT 이외에도 혹시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콕 집어서 해드렸다면 다른 분들 혹시 보고 계시는 곳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정수석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IT 외에. 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원고대로 소리세요. 대본대로 아, 뭐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뭐 반도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섹터 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하단 자막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요. 오, 그러니까 뭐 이게 하시게요? 지금 안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네. 한번 지들도 고생해봐야죠.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부분 아마 그 부분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건설주나 뭐 이런 SOC나 이쪽도 네, 지금 조용하죠. 네, 그 조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 지난주에 그 IT 섹터 막 이렇게 박 의원님의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나무가, LX 네. 세미콘이나 그 네. 얘기하면서 나무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종목을. 네, 날라갔어요. 맞아요. 왜 날라갔지? 재수예요. 그냥 뭔지 모르 일단 상승을 했어요. 뉴스가 근데 있긴 있었잖아요. 오늘 올라간 이유가 예. 삼성에서 로봇 맞아요. 쪽에 있어서 뭐 핵심 얘기가 부품을 준다. 나왔는데 네. 몰랐어요, 그거. 알지 못했어요. 쟤네들은 카메라 쪽이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지.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로봇 청소기에 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뭐 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는 배신을 안 해요. 뭔가 재료를 만들든 이슈를 만들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뭐 뻥튀기를 치든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전에는 그 노란톡방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노란톡방에 안 해요. 너무 이렇게 초록밴드죠. 네. 그 초록색으로 된 그 뭐 한대요 그게. 근데 그쪽에다가 오시게 되면 아침에 이재한 의원님께서 동영상으로 다 시황 얘기해드려. 그렇죠. 박 의원님이 시황글을 또 요약해서 또 올려드려. 네. 뉴스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이나 관심 종목군들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딱딱딱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그게 되게 게시글처럼 잘 그렇죠.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다음 뭐 탐방 갔을 때 뭐 그런 리포트라든가 혹은 시황 쪽이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전반적인 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들어오셔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그쪽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렇게 좀 보셔갖고 맨날 화장실에 단타 치지 마시고 출근 시간에 그런 것 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이건 넘어가고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 좀 봐야 된다. SOC 쪽은 봐야 된다라는 분들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슈가 전혀 없어요. 네, 조용하죠. 근데 이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막강한 두 분의 그 뭐죠? 대선 후보분들이 공약한 건 250만 채예요. 250만 채인데 뭐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여기에 따라 틀려요. 근데 결국 해야 될 거는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물량을 늘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공공 주도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 주도가 됐든 어찌 됐든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건설주들에 있어서는 이슈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아파트에 있어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는 해외 쪽에 플랜트 쪽이 강한 그런 기업들이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군들을 뭐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지금 건설주액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렇다고 주가가 비싸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뭐 이슈 혹은 테마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SOC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다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좀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 즉흥으로 또 봐주시는 부분이 생겨서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조용한 경기 민감주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초록밴드가 무엇인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라벨만 검색을 하더라도 바로 상단에 뜨더라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연말 연초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지금까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도 정리해서 초록밴드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좀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하니까 이정수 전문가 생각납니다. 왜요? 왜 다른 전문가님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시죠? 갑자기 초록뱀 막 그런 게. 네, 종목에 대해서는 이 다른 전문가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 좀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긴 한데 초록뱀 아니고요. 초록밴드입니다. 자, 연말 연초 투자 전략 이야기를 현재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경기 민감주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연말 연초에 이것만큼은 좀 챙겨가자. 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산업 소재도 마찬가지일 텐데. 산업 소재요? 네, 철강과 화학 섹터가 지난 10년 동안 대표적으로 중국 공급 과잉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죠. 그런데 중국이 달라졌어요. 그 내년도 시장을 볼 때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과연 중국이 그동안 오버캐파한 부분을 어떻게 딜레버리징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방향키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전력난 해결을 하면서 이제 딜레버리징을 멈추고 이제 경제 정상화로 방향을 바꿨죠. 그런데 꼭 집어서 에너지 비율에 있는 산업 섹터를 오버캐파를 계속 할 생각이 없다고 꼭 집어 얘기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항상 공급 과잉이 거기서 출발했던 건데 이 수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수요는 여전합니다. 네. 우리가 ESG를 하고 탈탄소 하는 건 방향이 맞는데 탈탄소를 한다 해서 이 수요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급이 지금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키예요. 그래서 이 경로도 추적해 봐야겠지만 만약 중국이 정말로 감축을 하고 바깥으로 물량을 안 뺀다면 네. 이건 한국 기업한테는 꽤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답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경로 추적이 필요해요. 찾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중국이 바깥으로 물량을 쏟아내는지 아니면 그 캐파가 멈추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산업 소재는 상당히 주가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가가 안 좋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의주시하면서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철강과 화학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를 나눈 섹터만 벌써 3가지입니다. 3가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시면 저희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함께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 초록배
초록밴드가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셔도 관련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나는 초록밴드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검색만 하셔도 주유소 블랙라벨을 검색만 하셔도 상위에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 이제 노란톡이 아니라 초록밴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매주 주말 동안에 저희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 온라인 강연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김성현 전문가님과 민경철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토요일에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전략 함께 짜가시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주말에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